됐죠? 어, 기록되는지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부 브랜드 프로파일 분석하고 내부 브랜드 프로파일 분석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외부 브랜드 프로파일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부 브랜드 프로파일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새로 진출해야 될 새로운 시장에서 이미 경쟁하고 있는 우리의 경쟁자가 될 브랜드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어, 경쟁적 중거 프레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럼 우리의 경쟁자가 누구냐는 거야. 경쟁자의 브랜드를 분석하려면 먼저 우리의 경쟁자를 확실하게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우리의 경쟁자냐라는 그 바운다리, 그 선을 그으려면 이제 경쟁을 하는 우리의 경쟁자가 누구냐라는 프레임을 정의를 내리자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주요 경쟁 브랜드를 결정하는 거죠. 주요 경쟁 브랜드. 자, 근데 여기 보면 또 밑에 뭐라고 그러냐면 고려 대상 상표군이라고 있어. 자, 주요 경쟁 브랜드 중에서 왜 고려 대상은 아니 원래는 고려 상표군이라는데 왜 고려 상표군을 파악하냐면 우리의 경쟁자 중에 우리가 사실 신경 안 쓸 경쟁자들도 있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객들한테 나쁘게 인식되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 이런 애들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잖아. 그런 애들을 빼고. 그러니까 고려 상표라는 게 뭐냐면 고객이, 소비자가 어떤 특정한 제품을 구매하려고 생각할 때 어떤 브랜드 중에 살까 고려하는 브랜드들. 그런 브랜드들을 고려 상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어떤 특정한 제품을 사려고 할 때, 그러니까 특정한 제품이라는 게 특정 브랜드, 기업이 특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면 핸드폰, 아니면 뭐 안경이면 안경, 컴퓨터면 컴퓨터, 이런 딱 어떤 특정한 제품군을 딱 생각했을 때 거기에서 어떤 제품을 사자 하면은 떠오르는 브랜드들, 이런 브랜드 중에 사고 싶다 하는 그런 떠오르는 고려할 만한 브랜드들, 이런 거를 고려상표군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경쟁 브랜드는 결국 뭐가 된다? 이 고려상표군들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면 틀리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얘기했냐면 경쟁 범위를 너무 좁히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경쟁자는 누구다 라고 할 때 그 경쟁자를 범위를 너무 좁게 잡으면 나중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데서 경쟁자, 특히 강력한 경쟁자가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우버라고 하는 택시 알죠? 우버 택시. 다시 돌아옵시다. 우버라고 하는 택시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이 우버 택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영업을 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모든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지역, 아마 서울에서만 할 거야. 예전에 그게 이제 이게 불법인가? 뭐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했다가 이제 뭐 요즘 세상에 그 기존에 있는 법 테두리에 가두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결국 허용이 된 걸로 나도 알고 있는데, 이 우버 같은 경우에 특히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갔을 때,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데 갔을 때 되게 편하죠. 바가지 쓸 일이 없고 의사소통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앱 켜가지고 나 어디 갈 거다 찍으면, 자 거기까지 가는데 뭐 조그만 차는 얼마, 큰 차는 얼마, 가격이 다 나오잖아. 그럼 이제 내가 선택하면 그 해당되는 차가 자기가 모시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내가 어디에서 기다리는지 그 기다리는 데에 와가지고
가죠. 물론 그 우버 비슷한 그런 서비스들 많죠. 내가 지난 겨울에 그 베트남 잠깐 여행하고 왔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 이제 그랩이라는 뭐 서비스가 있어서 그걸 편하게 이용을 했는데, 어쨌거나 그런 식의 우버라고 하는 서비스가 이제 전 세계에 존재하죠. 왜 갑자기 뜬금없이 우버 얘기를 하냐면은 그런 거야. 우리가 이제 렌트카 있잖아요, 렌트카. 그 어디 여행 가려고 할 때 이제 렌트카 많이 빌리죠. 특히 제주도 같은 데 여행할 때 렌트카 많이 빌려요. 근데 그런 렌트카 서비스 이런 거의 경쟁자는 그냥 다른 렌트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버까지 넓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택시 있죠. 택시가 뭐 최근에 뭐 타다 때문에 뭐 문제가 많고, 뭐 타다가 합법이냐 뭐 불법이냐, 뭐 합법이라고 그랬다 결국은 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 사업을 포기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거나 이런 택시 승객을 모시는 이런 사업은 결국 뭐야? 우버라는 경쟁자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택시는 우버라는 산을 넘어야 되죠. 근데 이게 좀 더 지나서가 아니라 좀 더 바운다리를 넓히면 지금 경쟁 범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모든 자동차 산업에서 우버가 굉장히 큰 경쟁자가 될 거라는 거야. 응? 웬 갑자기 자동차 산업에서 우버 얘기를 하는데, 미래의 자동차, 뭐 미래 자동차라 봐야 그렇게 오래 안 남았어요. 5년, 10년 이후에는 자율주행이 될 거라는 거야. 여러분들 자율주행 알죠? 자율주행. 나 어디 가겠다라고 스위치만 누르면 차가 혼자 가는 거야. 지금 자율주행 전기차 테슬라 같은 경우에 3단계를 표방하는데, 3단계면은 고속도로에서 혼자 가는 거야, 알아서. 그리고 그게 이제 4단계가 되면 완전히 자동차가 알아서 가는 거고요. 5단계가 되면 완전 자율주행이 돼서 사람의 개입을 금지시키는 거죠. 지가 알아서 가는 거야. 지가 알아서. 자, 5단계의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동차 산업이 되면요, 이제 더 이상 자동차는 소유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동차를 혼자 갖고 있잖아. 그러다가 어디 가고 싶어. 그러면 내 차를 몰고 나가죠. 편해. 근데 내가 차가 없으면 어떻게? 차를 불러야 돼. 그럼 차가 뭐 여기 시골이니까 잘 안 와. 아니면 근처에 차가 없어서 뭐 오래 걸리거나 안 잡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귀찮아서 차를 사요. 근데 내가 부르기만 하면은 알아서 시스템에 의해서 선택돼 가지고 차가 오는 거야. 근데 자율주행이니까, 여러분들 택시 타보면 알지만 택시 타기 제일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택시 운전사가 자꾸 말을 붙여. 아니면 신경 쓰이게 해. 근데 운전자가 없이 차만 와. 자, 내가 이동하려고 할 때 언제든지 차가 내 집 앞에 5분이든 10분 안에 딱 도착한다. 그럼 내가 차를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를 살 필요가 없어져.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버와 같은 서비스가 무인화가 되고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면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이 차를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차를 보내주는 운송사업의 재료가 되는 거야. 마치 버스 운송사업을 할 때 버스를 누가 사? 버스 사업자가 사는 것처럼, 앞으로는 자동차를 개인이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우버 같은 회사가 사게 된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적은 자동차가 필요해요. 왜? 집에 세워놓을 필요가 없거든. 항상 차는 움직이는 거야.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면, 지금 얘기가 길어졌지만 결국은 미래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우버가 될 거라는 예측이 이미 몇 년 전부터 내려져 있고요. 그래서 현재 우버의 주가는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 테슬라도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자동차 산업, 그래서 전기 자동차 쪽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렸다는 측면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보면 자율 중에서 가장 앞선다 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 있거든. 그런 측면이라서 다시 이제 원론적으로 돌아와서 경쟁 범위를 정하는 거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야. 옛날 같으면 기술 개발이 천천히 걸리니까 지금 당장 우리 경쟁자로 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할지 몰라도, 현재와 같은 기술 개발의 속도 내에서는 우버는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고 이미 다 보고 있어요. 자, 어쨌거나 다시 돌아갑시다. 어디로? 파워포인트로. 그래서 경쟁 범위를 좁게 정의하지 말라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쟁자 집단을 분류할 때의 기준. 이것도 오타가 났네. 동종 제품이 아니라 동종 제품이죠.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 브랜드가 누가 있나를 판단해 보는 것도 경쟁자 분류할 때 좋고, 두 번째, 해당 제품군하고 동일한 편익을 제공하는 대체품 브랜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커피와 차를 같은 경쟁자로 보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차도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즐기죠. 그래서 어떤 소비자에게 시간을 소비하는 데 필요한 그런 편익을 제공한다. 그런 측면에서는 커피와 전통차도 경쟁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이거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소비자의 구매력을 노리고 경쟁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일정한 돈을 받아낸다는 측면에서 경쟁자가 되면 그건 경쟁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가정용 컴퓨터와 동남아 여행은 얼핏 보면 당연히 경쟁 관계가 아닐 수 있지만, 목돈이 생겼다. 그러면 컴퓨터를 바꿀 거냐? 요새는 컴퓨터가 아니지. 아이패드를 살 거냐? 아니면 그 돈으로 여행을 갈 거냐? 그렇게 되면 경쟁자의 범주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야. 물론 좀 무리한 비유지만, 이거는 우리의 경쟁 범위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넓게 잡는 거죠. 넓게 잡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경쟁적, 누가 우리의 경쟁자냐라고 하는 프레임을 정의 내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경쟁 브랜드들이 어느 정도 정해졌다고 쳐.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기존의 시장에 있는 경쟁 브랜드와 우리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야. 그걸 확실히 알아야죠. 기존에 있는, 활동하고 있는 브랜드들과 우리가 이제 새로 들어갈 브랜드,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우리 브랜드와의 차별점이 뭐냐를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브랜드 컨셉에서의 차별화를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요건 뒤에서 다시 이어지니까 다시 뒤에서 보지만 어쨌든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제품 속성. 속성에서 차이를, 어떤 속성에서의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나를 보는 거죠. 여기 보면 100% 천연 안반수로 만든 화이트 맥주. 이거. 여러분들도 화이트 맥주 알잖아요. 그죠? 화이트 맥주. 이게 제품 속성과 관련돼서 차별화했지만, 사실은 속성으로 차별화했다기보다는 앞에서 나왔지만 심리적 기준에서 차별화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맥주 있죠? 맥주 아까 콜라 얘기했어요. 바틀라 얘기했었죠? 콜라도 그렇고 맥주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은 음료수와 주류 모두 뭘 갖고 만드냐면 지하수로 만들어요. 수돗물로 안 만들어. 절대로 수돗물로 안 만들어. 지하수로 만들어. 왜? 수돗물이 훨씬 비싸거든. 지하수로 만들어요. 근데 그 지하수라는 게 오염될 가능성이 있거든. 그래서 안반을 뚫고 들어가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천연 안반수로 만들어. 안반을 뚫고 들어가면
이 지상에서 비가 내려서 그 비가 땅에 흡수되고 그 물이 오랫동안 땅속으로 들어가서 안반층을 통과해서 그 밑에 있는 지하수로 들어가려면 수천 년에서 수만 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간에 필터링이 돼서 아주 순수하고 안전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모든 음료수 회사와 주류 회사는 저 안반을 뚫고 들어가서 그 밑에 있는 물로 만들어. 그러니까 하이트 맥주만 천연 안반수로 만든 게 아니야. 그 당시에 이제 그 경쟁자였던 오비 맥주도 안반수로 만들었었어요. 그랬는데 왜 저걸 강조했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뭐 페놀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독극물을 낙동강에 흘려보내가지고 물고기가 하얗게 강에 떠가지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데 그 기업이 어느 계열의 기업이었냐면 두산 계열의 기업이었고요. 그 당시에 오비 맥주는 누가 소유하고 있었냐면 두산이 소유하고 있었어.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 두산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진 거야. 나쁜 새끼들,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 기업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불매운동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그 당시에 맥주 시장에서의 오비의 시장 점유율은 아까 예를 들었던 현대 기어와 같은 정도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형편없는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었던 그 당시에 하이트 맥주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조선 맥주였거든. 이 조선 맥주가 자 두산의 오비가 소비자들한테 반감을 샀어.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저 소비자를 뺏어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새로운 신제품을 내놓게 되면서 그 새로운 신제품의 이름이 하이트 맥주였고요. 그 하이트 맥주의 컨셉, 차별화를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어디에다가 뒀다? 100% 천연, 자연스러운 거, 자연에 맞춘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광고를 보면서 하이트 맥주가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맞아, 오비 맥주 저 새끼들이 환경을 오염시켰지를 생각하게 만든 거야. 거기에 포인트를 맞췄기 때문에 하이트 맥주가 어떻게 됐다? 엄청나게 잘 팔렸어요. 그래서 하이트가 시장 점유율 1위로 됐고 오비 맥주가 완전히 찌그러졌었죠. 그 당시에 이제 그 하이트 맥주가 자기들이 성공한 이유는 오비 때문이다 라고 하지 않았고 하이트 맥주를 맛있게 만들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죠. 왜? 그 전에도 조선 맥주가 시장 상황을 극복하려고 신제품을 계속 냈었어. 근데 단 한 번도 소비자의 반향을 이끌어내지 못했어요. 다 실패했어. 왜? 제품이 아직도 없어서? 아니면 특별히 하이트 맥주가 더 맛있어서? 전혀 아니에요. 소비자들은 심리적으로 움직여. 그래서 그 오비 맥주 안 먹고 싶은 이 상황에서 하이트 맥주가 나왔고 마침 그게 딱 포인트 환경이라는 측면을 살려줬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이트 맥주를 먹은 거야. 물론 맛있다고 먹었지만 실제 속 상황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어쨌거나 제품 속성에서 그걸 잘 살려서 성공한 케이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편익 수준. 편익. 소비자가 그 제품에 있어서 뭐 브랜드에 있어서 어떤 측면, 어떠한 이점을 주요 포인트로 받아들였느냐라는 거죠. 여기 보면 뭐 LG 호랑이 풀치약 나도 처음 듣는 건데 비듬 제거해주는 샴푸 뭐 아니면은 뭐 이빨 더 하얗게 해주는 미백 치약 화장품 같은 게 특히 그렇죠. 기능성 화장품들 편익이지 그런 걸 요즘 많이 강조하는데 뭐 피부 하얗게 해주는 거 잡티 제거해주는 거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뭐야 편익을 강조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전반적인 소비자 태도에 대한 거.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영국의 항공사 브리티시 에어웨이 뭐 이런 것들. 뭐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비자의 어떤 반응 이런 걸 갖고서 차별화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지위를 누리는 브랜드가 있나? 소비자의 전반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브랜드?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LG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에서 갤럭시 같은 브랜드, 그 정도가 되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LG의 뭐지? LG 갤럭시 아니 LG 스마트폰 브랜드가 뭐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LG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반적인 소비자의 태도에서 썩 좋은 평가를 못 받죠. 노력은 엄청나게 하는데 기술력이 딸리는 거라고 하기에는 뭐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해요. 뭐 고만고만하다고. 근데 어쨌든 소비자들의 태도에서 갈리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자,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속성에서도 브랜드가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거야. 직접적인 속성이 아닌데. 자, 여기 보면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같은 경우죠. 자, 봅시다. 다시 돌아올까? 자,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는 우리들한테 그렇게 썩 낯익은 그런 브랜드는 아니에요. 그러면 할리 데이비슨 말고 뭐가 있을까? 담배 브랜드? 그 카우보이를 주제로 해서 내놓은 담배가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는 사람. 카우보이. 맞아. 말보로 레드. 자, 말보로 같은 경우에도 그래. 우리가 담배 피는데 카우보이가 왜 등장하나? 생각하면 아무 관련이 없죠. 그렇지만은 그 카우보이의 그러한 그 뭐라 그래? 와일드한 야생의 거친 그런 느낌? 그런 걸 사람들이 담배를 살 때 반응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상 의미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거죠. 뭐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뭐와 연관이 돼? 경쟁자 브랜드의 차별성이죠. 경쟁자 브랜드의 차별성.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마지막으로 제품 속성과 같은 구체적인 차별화도 있지만 추상적 수준의 차별화도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의외로 효과가 좋다는 거지. 아까 얘기한 그 말보로의 그런 거친 그런 느낌, 뭐 아니면 할리 데이비슨에서의 야외 활동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얘기예요. 어떤 추상적 수준에서의 차별화지. 이 추상적 수준의 차별화는 참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 아까 제네시스, 현대자동차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얘기를 했지만, 제네시스는 현대자동차의 일반 차하고 어떻게 차별화될 거냐? 어떤 추상적인 의미에서? 아까 뭐 브랜드가 뭐 브랜드 컨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더 고급이다? 뭐 그렇긴 하지만, 자, 왜 갑자기 제네시스 얘기를 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급차라고 하는 그 차들을 생각해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벤츠나 아니면은 BMW나 굉장히 일상화돼 있잖아, 우리들한테도. 자, 그런 고급차들은 어떻게 차별화가 돼 있냐, 브랜드가. 그러면 벤츠 같은 경우에는 고급이야, 고급. 그러면 BMW는 저급인가? 그건 아니지만, 자, 벤츠가 고급이라고 하는 뭐 하이 퀄리티? 이 고급이라고 하는 컨셉을 움켜쥐어버리면
경쟁자는 그 컨셉을 나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벤츠가 고급을 가져가면 BMW는 우리도 라고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B급이 되는 거야. 왜? 고급이라는 컨셉을, 이 추상적인 컨셉인데 그거를 가져갔거든. 선점했거든. 그럼 어떻게 해? BMW 입장에서는 다른 컨셉을 취해야 돼. 그래야 어떻게 돼? 벤츠하고 동등한 차원에서 차별화가 되는 거야. 그게 어려운 거죠. 그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BMW가 엄청나게 고민을 했죠. 우리는 어떤 컨셉으로 소비자한테 다가갈 거냐. 물론 유럽 본고장에서는 BMW도 벤츠만큼 오래됐으니까 굳이 그렇게 컨셉을 차별할 필요가 없지만 미국 시장에서, 미국 시장 진출할 때의 얘기야. 미국 시장에서 BMW는 벤츠보다 훨씬 뒤늦게 들어갔거든. 그랬는데 고급이라고 하는, 아까 얘기한 하이 퀄리티라고 하는 그런 그 컨셉을 이미 선점을 해버린 거야, 벤츠가. 그러니까 BMW가 고민하다가 자기들은 어떤 기술적 측면, 그 펀 드라이빙이라고 하나, 그런 측면으로 차를 모는 즐거움, 이런 쪽으로 컨셉을 잡아버렸죠. 근데 그게 이제 나름 성공해서 시장에 잘 정착했고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서 차별화가 됐죠. 아까 다시 현대 제네시스로 돌아가서, 현대 제네시스도 벤츠나 BMW 같은 그런 고급차 시장으로 들어가고 싶다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차별화하겠냐고. 어떤 식으로. 그게 현대의 숙제야. 풀어야 될 숙제. 특히 미국 시장에서 아니면 유럽 시장에서 그러한 해답을 찾지 못하면 절대로 벤츠나 BMW 같은 성공은 못해. 영원한 B급이 되겠죠. 심지어 렉서스조차도 미국 시장에서 벤츠나 BMW보다 더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 렉서스가. 그 렉서스조차도 지금 유럽 시장은 못 뚫고 들어가거든. 왜? 그 특정한 추상적 컨셉을 온전하게 자리를 취하기가 어려운 거야. 자, 어쨌거나 다시 이 경쟁적 브랜드의 차별점, 차별점을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정반대네. 유사점이야, 유사점. 유사점을 선정해야 돼. 경쟁 브랜드하고 다른 거를 아까 살펴봤단 말이야. 그럼 이번에는 같은 건 또 뭐냐? 라는 측면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브랜드가 고객이 우리 브랜드를 다른 어떤 브랜드와 유사하게 고려하는가 라는 그거를 찾아야 되는 거야. 여기 보면은 소비자들이 자사 브랜드를 대상 제품 범주에 포함시키도록 하기 위한 필요 조건, 요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같은 범주로 집어넣을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그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경쟁사의 차별점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유사점, 경쟁사하고의 유사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경쟁사가 우리하고 차별하기 위해서, 우리를 비롯한 다른 경쟁사하고의 차별하기 위해서 어떤 차별점을 내세우는 거야. 그렇게 독특하게 차별화되면 고객들한테 선택될 가능성이 높죠. 왜? 눈에 띄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도요 하고 비슷한 그 측면을 만들어 갖고 걔네들하고 비슷해 보이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우리도 경쟁사만큼 잘 팔리는,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고 경쟁사가 독특해 보였던 측면을 무디게 만드는 거지.
좀 치사한 전략이긴 하지만 경쟁사의 차별점을 우리가 없애버리는 거야. 저도요라는 전략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제품이 안 팔리는 거 그거는 뭐 괜찮아. 목표가 뭐야? 경쟁사의 제품을 안 팔리게 하는 거야.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하는 전략인데 경쟁사의 경쟁력을 무너지게 하는 거지. 우리 제품 안 팔리니까 상관없어. 왜? 우리는 다른 측면에서 팔리면 되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유사점 얘기인데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게 뭐냐면 경쟁 브랜드와의 차별점과 유사점을 봤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차별점, 유사점 다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차별점하고 유사점은 결국은 다 우리 브랜드가 갖고 있는 거야. 그렇죠? 경쟁 브랜드와 차별되는 것과 경쟁 브랜드와 유사한 거. 다 우리 브랜드가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 나와 있지만 첫 번째 그 땡에 유사점과 차별점은 서로 어떻게 돼 있다? 부정적으로 상관돼 있다고. 그러니까 잘 어울리기가 어려워. 여기 밑에 볼까요? 밑에 표 3-2를 보면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낮은 가격과 높은 품질. 저렴하지만 품질은 좋아요. 아주 이상적이죠. 그렇지만 소비자들은 이걸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 그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죠. 어떻게 가격이 낮으면서 품질이 좋을 수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부정적으로 상관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상관이 뭐야? 서로 관련되어 있는 거지. 부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거야. 서로 안 어울린다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세 번째 거 볼까? 몸에 좋아요. 근데 또 뭐가 있냐면 맛은 좋아요. 우리말에 뭐예요? 몸, 뭐? 몸에 좋은 약은 어떻다고? 입에 쓰다고. 그런 말이 있죠? 자, 그런 생각들이 우리 기존에 머릿속에 박혀 있다고. 그러니까 몸에 좋으면서 맛이 좋은 거는 이상한 거야. 몸에 좋으면 써야지. 입맛에 써야지. 입에 안 맞아야 돼. 그런데 몸에도 좋고 맛도 좋다. 그러면 일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상적으로 들리지만 조금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아. 거짓말인 것 같아. 아니면 뭔가 속임수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편견들 아니면 이런 식의 고정관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기존에 나간 그 파워포인트에는 오타가 좀 있어서 내가 고쳐놨어.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갖고 있으면 고치세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서로 다른 속성, 편익을 분리해서, 각각 분리해서, 아까 얘기한 거 맛있다, 몸에 좋다, 이걸 분리해서 각각 항상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병행적으로 따로따로 밀고 나가는 거야. 뭐 A 제품은 몸에 좋아요 라고 얘기하고 또 딴 데서는 A 제품은 맛있어요 라고 하는 거지, 같은 매체 같은 공간에서 맛있고 몸에 좋아요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따로따로 분리해서 따로따로 관리해 나간다. 그 개념을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부정적으로 관련된 편익들 아까 두 개씩 그것 중에서 하나의 신뢰도를 부여해서 그거를 브랜드하고 연결시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중시하는 것보다는 서로 자꾸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 중에 하나에 집중해서 거기에서 신뢰감을 얻자는 거죠. 뭐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부정적 생각, 그럴 리가 없어. 싸고 좋은 건 없고 몸에 좋으면서 맛있는 건 없어 라는 그런 생각들이 아니다. 네가 잘못 생각한 거다. 긍정적이다. 부정적 관계가 긍정적이라는 거 소비자들한테 확신시키는, 소비자들의 머릿속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야. 내가 소비자 행동 시간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는 어떻다?
지극히 무모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교과서에는 써져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거를 성공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소비자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 자체는 나는 항상 99% 무모하다고 생각해요. 야, 소비자들 어리석어, 바보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잘 얘기하면 이해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바보야. 왜? 소비자가 어리석을 수도 있고요. 소비자들이 바보일 수도 있어. 맞아. 그거 있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나라 고객들 호객이라고. 멍청하다고. 응. 그렇지만 그게 팩트고 그게 진실이야. 변하지 않아. 어리석은 고객들이 갑자기 똑똑해져? 그럴 일 없어. 그러니까 주어진 시장, 주어진 고객들의 성향을 어떻게 한다? 받아들이는 게 더 현명하다.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부정적 관계를 긍정적으로 소비자들한테 확신시키는 그런 무모한 노력은 나 같으면 안 해. 물론 교과서에는 있죠. 뭐 받아들여. 그렇지만 현실은 아니다. 소비자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는 내가 볼 땐 그래. 10,000번 시도하면 한 번 정도는 먹힐 거야. 그렇게 희박한 데에다가 가능성을 거는 건 나는 무모하다고 생각해. 기업들이라면. 차라리 기업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를 따라가 주는 게 현명해. 유명한 예전의 사례가 있어.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오늘 현대기아가 많이 나오네. 현대와 기아는 지금 한통속이죠. 예전에는 현대와 기아는 전혀 다른 기업이었어요. 현대는 현대 거였고 기아는 전혀 뭐 기아 기공인가 뭐 어쨌든 기아는 전혀 다른 회사였어. 전혀 다른 자동차 회사였어. 그랬는데 기아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소비자들을 선도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현대는 물론 뭐 현대도 비슷한 생각이었지만 걔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좋아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 줄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런 거야. 소비자들이 현대차는 차가 크고 좋아 편안해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 소비자들은 넓은 차 속에 여유 공간이 많은 차를 좋아해? 좋아 그럼 더 크게 만들어 줄게 라고 해서 현대는 차를 더 크게 만들었어. 그게 그 유명한 옛날에 소나타인데 소나타의 맨 처음 초기 형태는요 되게 작았어. 그랬는데 사람들이 차가 좀 불편하네. 그러니까 현대가 그래? 그럼 넓게 만들어 줄게. 그래서 차를 크게 만들었어. 그래서 그 당시에 새롭게 만들어진 초기 소나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소비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심장병이래. 심장병. 엔진이 너무 작아. 차의 크기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아. 그렇지만 소비자들은 별로 불만을 갖지 않았어. 왜? 큰 차를 좋아했으니까. 그때 기아 자동차는 똑같은 종류의 차를 만들면서 차를 조그맣게 만들었어. 왜? 작은 엔진이 감당하려면 차가 작아야 기민하게 움직인다. 그리고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한 거야. 소비자가 큰 차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기아 입장은 그거야. 소비자들이 뭘 하겠어. 우리가 적당하게 제일 최적화해서 만들어주면 그 차를 타보면 결국은 알 거야. 쓸데없이 차체를 키운 현대보다 기아차가 좋다는 걸 이라고 생각했지만 소비자는 그걸 알아줬나요? 안 알아줬죠. 그 결과 대가는 어떻게 됐어요? 기아가 망했어. 뭐냐? 소비자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시도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기아의 소나타급 차들 K5 이런 거 어때요? 실내 크게 만들어. 망하면서 알게 된 거지. 쓸데없이 소비자들을 설득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야. 어쨌거나 그건 내 생각이긴 한데 뭐 단순한 내 편견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사례를 봤을 때의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너무 현혹되지 말라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론은 이론일 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여태까지 외부 프로파일 분석이었잖아요.
근데 아이고 시간 4분밖에 안 남았네. 어쨌든 내부 프로파일 분석으로 갑시다. 이제 내부 프로파일이라는 건 여태까지는 경쟁, 시장에서의 브랜드, 경쟁 브랜드 얘기했지만 이제는 뭐야? 우리 브랜드야. 우리 브랜드. 우리 기업의 브랜드. 내부의 브랜드 프로파일을 분석하는 걸로 이제 들어갑시다. 자, 목적이 뭐냐? 기존 브랜드들과 어떤 기존 브랜드?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기존 브랜드. 경쟁 시장에서의 브랜드가 아니라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기존 브랜드와의 차별화가 되느냐를 따진다는 거야. 그, 그 옆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기시장 잠식이라는 얘기가 나와. 자기시장 잠식. 이게 뭐냐면 자기시장을 자기가 파먹는 거야. 그러니까 A라는 브랜드를 내놓고 시장을 만들었는데 B라는 브랜드를 내놓으니까 이 B라는 브랜드가 전혀 새로운 시장의 영역을 개척하는 게 아니라 A 브랜드의 시장을 뺏어먹는 거야. 그럼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B라는 브랜드를 괜히 만들었어. 그냥 A라는 브랜드만 갖고도 괜찮은데 B 브랜드를 만드니까 지들끼리 싸움박질을 하고 있네? 이런 거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죠. 이런 걸 자기시장 잠식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카니발라이제이션. 자, 이게 뭐냐면 카니발이 아니고 식인풍습이라고 그래. 식인풍습. 영어의 의미가 그게 뭐냐면 동족을 잡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브랜드가 브랜드를 잡아먹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거. 그건 이제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자기 시장 잠식이야. 별로 좋지 않은 거죠. 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려면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한데 기껏 만들었더니 기존 시장을 나눠 먹는 거야. 그럼 그렇게 할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브랜드 체계상에서 각 브랜드의 역할이야. 이 브랜드 체계 이야기는 또 금방 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한 기업이 갖고 있는 모든 브랜드들의 상황을 하나의 도표 속에다가 뭐 트리 속에다가 집어넣은 거를 브랜드 체계라고 할 텐데 그 속에서 요번에 새로 만드는 아니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브랜드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어디에 자리매김할 거냐를 살펴보는 거, 이게 이제 브랜드 체계상의 브랜드의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계 설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새로운 브랜드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 브랜드 속에서 어떤 차별화가 될 거냐,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맺어질 거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새로운 브랜드가 갖고 있는 이미지, 연상이지 연상, 이미지, 이 이미지가 기존 브랜드들하고 겹칠 거냐, 차별화될 거냐, 이런 걸 결정하는 걸 뭐라 그런다고? 관계 설정이라고 한다고요. 50분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앞으로 4개 정도 슬라이드가 남았지만 내가 50분에 끝내준다고 했잖아. 나머지는 그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아까 저기 누구야, 찬우인가 지적해준 그 중간에 빼먹은 거 확인해 보니까 빼먹었더라. 그 부분을 내가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지난 시간 그 빠졌던 그 부분에다가 동영상으로 넣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말에 작업할 거니까 다음 주 정도에 확인하고 그 동영상 봐주고 출석 체크가 될 거예요.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이렇게 줌이라는 형태로 해서 뭐 여러분들 얼굴은 못 봤지만 앞으로 다 얼굴 까기 할까?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의사소통 조금이라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로 수업하니까 좋네요. 내가 혼자서 저기 뭐야 사진기 들여다보고 동영상 찍고 뭐 편집하고 난리치고 밤새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인간적이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랜만에
고정된 시간에 수업하느라고 고생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그래, 하루 수업 고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아마 이 주소 링크 또 올리겠지만 아마 같은 주소를 계속 쓰게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링크 해가지고 이 수업에 들어오면 되고요. 혹시라도 오늘 수업에 안 들어온 사람들, 왜 안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어. 지금 보면 34시니까 6, 7명, 7명인데 혹시 안 들어왔는데 아는 사람 있으면 다음 시간에는 꼭 제 시간에 들어오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말 잘 보내고요. 다음 주에 봅시다. 자, 그러면 잘 있으세요. 자, 끊겠습니다.